우리 군 최초의 여성 스타 장군이 부임 첫날이었어요. 부대 뒤편의 낡은 무덤에서 스르륵 기어나온 뱀 한 마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뱀이 보여준 기이한 몸짓은 무려 50년간 땅속 깊이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에 감춰진 믿을 수 없는 비밀과 한 여성 지휘관의 용기 있는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월 15일 오전 10시 강원도 인제에 있는 백호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스르륵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지영 준장이었습니다. 올해 55살의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로 별을 단 여성 지휘관이었죠. 키 168cm의 당당한 체구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 박지영 준장의 첫인상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위병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대 전체가 새로운 사단장의 부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장병들의 관심이 뜨겁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임식이 열릴 대강당으로 향하는 길. 박지영 준장은 부대 곳곳을 예리한 눈으로 꼼꼼히 살폈습니다. 30년간의 군 복무 경험으로 볼 때 백호부대는 잘 관리되고 있는 부대였어요. 장병들의 표정도 밝았고 시설도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장병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거기에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준장님, 이쪽입니다. 최연호 참모 중령이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45살의 그는 175cm의 건장한 체격에 이 부대에서만 13년을 근무한 베테랑 참모였어요.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부임식은 오전 11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은 주요 간부들과 각 부대 대표 장병들로 가득 찼어요. 박지영 준장이 연단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백호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박지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넘쳤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여군 최초라는 수식어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민하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백호부대의 빛나는 명예와 전통을 이어 더 강하고 따뜻한 부대를 만들어 갑시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취임사가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익혔습니다. 부임식을 마친 오후 2시, 박지영 준장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활관부터 식당, 훈련장까지 주요 시설들을 차례로 꼼꼼히 점검했죠. 각 부서 간부들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고 그녀는 중요한 내용들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야, 부대 규모가 정말 크네요. 관리하기 만만치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베테랑 간부들이 많아서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연우 참모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설 점검이 거의 끝나가던 오후 3시 30분쯤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역대 사단장님들께서 부임하시면 꼭 먼저 들러 참배를 하시는 게 저희 부대의 오랜 전통입니다. 박지영 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전우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본부에서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아담한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소나무 몇 그루가 운치 있게 서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언덕 중턱에 소박한 묘비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죠. 높이 1m 남짓한 화강한 비석에는 무명용사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정중했지만 세월의 풍파에 달아 희미해져 있었어요. 묘비 앞에는 시든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로에는 재가 남아있어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모셔져 있던 분이죠?
박 준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도 군번도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명용사의 묘라는 6글자뿐이었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1980년경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최참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떤 분인지 전혀 알려진 게 없나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름 없는 군인이라고만 부대 선배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찾아온 사람은 없었나요? 그것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현충일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누군가 조용히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놓여 있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 발견되곤 하거든요. 박지영 준장은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시절,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수많은 영웅들을 떠올렸죠. 그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 참배를 드리겠습니다. 박 준장은 군모를 벗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배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스한 3월의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명용사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학 뒤에 서 있던 최참모가 갑자기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준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묘비 오른쪽 흙더미 사이로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스르륵 아주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굵기에 길이는 1m 20c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회갈색 비늘과 몸통 곳곳에 밝힌 검은 무늬, 독사는 아닌 듯 했지만 그 엄청난 크기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그 뱀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뱀이라면 사람을 보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전혀 그럴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박지영 준장을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준장님 위험합니다. 어서 뒤로 물러나십시오. 최참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평소 뱀을 끔찍하게 무서워하던 그는 거대한 뱀의 등장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군생활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달랐습니다. 뱀의 눈에서 그 어떤 적대감이나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애타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잠시 후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묘비 왼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무명용사의 묘에서 불과 3m 정도 떨어진 평범해 보이는 빈 땅이었습니다. 잡초만 듬성듬성 자라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뱀이 그곳을 향해 고개를 한 번, 두 번 까딱까딱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저기를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다시 박 준장을 돌아보고 또다시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정말 뭔가를 가리키는 건가? 박 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뱀의 행동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명확해서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뱀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 부분의 흙이 다른 곳보다 미세하게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풀들도 유독 그곳만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흙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죠. 다른 곳은 진한 갈색인데 그곳만 희끄무레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박지영 준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아들었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풀숲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치 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여유로운 몸짓으로요. 뱀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신기하고 기묘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모, 저 뱀 전에도 본 적 있습니까?
한참 만에 박준장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13년 동안 이 부대에 있으면서 저렇게 큰 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최 참모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보통 뱀들은 사람 그림자만 봐도 기겁하고 도망가는데 저 녀석은 네, 맞아요. 꼭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걸려는 것 같았어요. 박지영 준장은 뱀이 가리켰던 땅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달랐습니다. 흙의 상태도, 풀의 빛깔도, 그곳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마저도요. 혹시 저 자리에 대해 아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압니다만 최 참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선배 참모님께 들은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말이죠? 이 부대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끔 저 무명용사 묘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면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냥 뭔가 깨름칙한 기운이 느껴진다고만 하셨습니다. 박지영 준장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뱀의 등장이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더 서 있었습니다. 혹시 뱀이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다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 준장이 마지막으로 무명용사의 묘에 정중히 목례를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오늘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참모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섬뜩합니다. 저런 뱀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지영 준장은 숙소에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뱀의 기묘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뱀이 그토록 간절하게 가리켰던 그 땅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뱀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어. 30년 군 생활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사건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일 반드시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지영 준장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더욱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그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박지영 준장은 일찌감치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본 뱀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최연우 참모가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최 참모, 혹시 어젯밤에 잠 못 잤습니까? 박 준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최 참모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자꾸 그 뱀 생각이 나서 뒤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영신경이 쓰여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큰 어른 둘이 고작 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참모, 정오쯤에 다시 그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마침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정오, 두 사람은 다시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작정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타날까요?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어제 그 녀석이 가리켰던 자리를 오늘은 제대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무명용사의 묘에 도착했을 때는 낮 12시 15분이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변은 더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묘비 앞에는 어제와 달리 싱싱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꽃을 가져다 놨네요. 아,
그건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제 준장님께서 참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얘를 갖춰야겠다 싶어서요. 최참모의 세심한 마음에 박 준장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뱀이 나타났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오른쪽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헤쳐보니 정말로 뱀이 나올 법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구멍이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박 준장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구멍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어제 그 뱀이 가리켰던 곳도 살펴보죠. 두 사람은 묘비에서 3m 떨어진 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자 이상한 점들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흙이 정말 다르네요. 박 준장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다른 곳의 흙은 단단하고 촉촉한데 유독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 좀 보십시오.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경 2m 정도의 동그란 지역에 자라는 풀들이 모두 생기 없이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풀들은 싱싱한 초록빛인데 말이죠.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참모가 풀 한 포기를 뽑아보니 뿌리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왜 이곳만 이런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부대 뒤편 철조망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혹시 군인 양반들이슈. 할머니는 80살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등은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박 준장이 철조망 쪽으로 다가가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무덤에서 또 뱀 나왔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역시 그랬구먼. 또 나타났어. 그놈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 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는 게 있고 말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할머니는 철조망을 따라 걸어가더니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면회 절차를 거친 할머니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준장과 최참모는 할머니를 무명용사의 묘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이라고 해요. 올해 80이고 이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지. 김정숙 할머니는 묘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알다마다 이 무덤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묻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무명용사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무명용사라고 그렇게들 불러왔구나.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 준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은 근데 그 전에 뱀이 가리켰다는 데부터 좀 봅시다. 할머니는 뱀이 가리켰던 빈 땅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또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저 아래야. 저 아래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밑에도 사람이 묻혀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요. 그래. 그것도 아주 많이. 할머니는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낡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 좀 봐요.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남성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농사꾼 차림이었고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1979년에 한나란 시에 전부 사라진 사람들. 1979년이라고요. 최참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1979년 5월이었지. 김정숙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도 함께요. 하룻밤 사이에 46명이나 사라졌어. 46명이요. 한 번에 박 준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나는 그날 딸네 집에 가 있었거든?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텅 비어 있더라고. 쥐 죽은 듯이 고요했어.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그래.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근데 몇 년 뒤에 이곳에 웬 무덤이 하나 생기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이상한 일이요? 뱀이 나타나는 것도 그중 하나지. 처음엔 1년에 한두 번 보이더니 요즘엔 부쩍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최참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왜 안 했겠어? 했지.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미친 노인네 취급이나 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나 했지.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자들은 누구예요? 그날 밤 우리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간 군인 놈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내 아들 민준이가 몰래 찍어둔 거야. 혹시 모르니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면서 박 준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70년대 구식 군복을 입은 군인 10여 명이 보였습니다. 이 군인들은 어느 부대 소속이었나요? 그것까진 모르지? 하지만 이 부대에서 나온 건 확실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날 밤 이쪽 방향에서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거든.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군용 트럭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드님께서 찍으신 건가요? 멀리서 몰래 찍은 거라 희미하지만 틀림없는 군용 트럭이야. 박지영 준장과 최현우 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뱀이 나타나는 것과 이 일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뱀은 땅의 기운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동물이야. 땅 속에 억울한 넋이 잠들어 있으면 뱀들이 먼저 알고 반응한다고 옛 어른들이 그랬어. 그럼 뱀이 저 땅을 가리킨 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군요.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얘기가 좀 길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는 좀... 할머니는 주변을 슥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다 얘기해 줄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입니까? 오늘도 뱀이 나타날 게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놈들은 보통 나타났던 시간에 또 나타나거든. 어제 몇 시쯤 봤수? 오후 3시 30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럼 곧 나타날 시간이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20분. 저기요, 최 참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어제와 똑같은 뱀이 스르륵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타났구먼.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뱀은 사람들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빤히 바라보더니 어제와 똑같이 빈 땅 쪽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저 행동 보세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박준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뱀이 저렇게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다니 정말 기이하군요.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다시 세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믿겠수. 저 뱀은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야.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1979년,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차근차근 다 얘기해 줄게.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박지영 준장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무거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땅 밑에 무언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진실이야. 50년 전에 억울하게 묻힌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집은 부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툇마루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노곤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죠. 자, 어서들 들어와요.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손때 묻은 옛날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낡은 흑백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진들이 모두 그때 사라진 분들인가요? 박준장이 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46명.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서 모아둔 사진들이야. 할머니는 찻잔을 내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9년 5월 18일. 그날 밤이었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밤이었지. 할머니의 기나긴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딸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었어. 딸애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며칠가 있기로 했거든? 딸네 집은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포천 읍내에 있었지. 할머니는 예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11시쯤이었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트럭 소리였는데 보통 트럭 소리하고는 달랐어. 훨씬 더 무겁고 둔탁한 굉음이었지. 군용 트럭 소리였군요.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 그 소리가 바로 우리 마을 쪽에서 들려왔다는 걸. 할머니는 벽에 걸린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이장이었던 이만섭 씨야. 46살이었지. 사진 속 남자는 건장한 체격의 인상이 무척 선해 보였습니다. 만섭이 형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마을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 그런 분이 왜 그게 문제였던 게지? 너무 정의감이 강했거든.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김영준 씨.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어. 글도 잘 쓰고 말도 참 잘했지. 아, 지식인이셨군요. 응.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들 영준이한테 가서 의논하곤 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진 속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애틋한 사연이 있었고 각각의 사람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떤 일들이요? 정부에서 보냈다면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마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누가 빨갱이고 누가 반정부 활동을 하는지 알아본다나 뭐라나. 박지영 준장과 최현우 참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슬퍼렇던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그저 평생 땅 파먹고 살아온 순박한 농사꾼들 뿐이었지. 하지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문제라면 만섭이 형이 마을 사람들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군청에 진정서를 몇 번 낸 적이 있어. 어떤 진정서요? 농지 수용 문제였어? 정부에서 이 지역에 공단을 만든다면서 농지를 헐값에 강제로 뺏으려고 했거든.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했고 할머니는 서랍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만섭이 형이 썼던 진정서 사본이야. 박준장이 종이를 받아 읽어보니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때는 워낙 세상이 흉흉했잖수.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소리를 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시절이었으니 최 참모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겪은 시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익히 들어온 암울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8년 겨울부터 마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꼬치꼬치 조사하고 다녔어.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남성 둘이 딱딱한 표정으로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자들이 바로 그때 온 조사관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내 아들 민준이가 몰래 찍은 거야.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아드님, 민준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도 그날 밤에 함께 사라졌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드님까지. 그래, 26. 꽃다운 나이였지. 장가도 못 가보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박지영 준장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9년 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 조사관들이 아예 대놓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취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무슨 내용으로 취조를 했나요? 주로 이장인 만섭이 형이나 글 잘 쓰는 영준이에 대한 것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심지어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까지 캐물었지. 책까지요. 책 읽는 것도 조사를 했다고요? 영준이가 워낙 책을 좋아했거든? 그것도 저들 눈에는 아니 꼽게 보였나 봐.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성이 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영준이야. 참 똑똑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주로 어떤 책들을 읽으셨나요? 역사책이나 철학책 같은 것들이었어. 금서 같은 건 아니었는데도.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 일로 문제가 될 리가. 그 시절엔 뭐든지 문제가 됐어. 생각이 깊은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모두 위험분자로 취급받았으니까. 할머니는 5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야. 남편, 그리고 아들 민준이, 갓 시집온 며느리, 그리고 내 첫손주, 며느님과 손주까지도요. 그래? 이제 갓돌 지난 내 손주까지 한나란 시에 다 사라졌어. 너무나 참혹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지영 준장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짓밟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가장 힘든 부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저녁이었어.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 할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군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총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들을 개끌듯 끌어내고 있다고. 완전 무장을요. 그래, 총도 들고 철모까지 쓰고 꼭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았다고 했어. 최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군인들이 민간인을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야.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고.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니요. 박 준장이 경악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지? 할머니는 6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찍힌 군용 트럭들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트럭 여러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고 군인들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짐짝처럼 트럭에 던져 싣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집 뒤에 있는 야산에 숨어서 찍었대.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남겼어. 할머니는 낡고 해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써서 이웃집 처마 밑에 몰래 숨겨둔 거야. 나중에 내가 그걸 찾았지. 박지영 준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마을에 군인들이 쳐들어와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남자 어른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희를 잊지 말아 주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아들, 민준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지영 준장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가 민준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군요. 그래, 26, 살래 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마지막 편지야. 최 참모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모두, 그래, 4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죽었어.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할머니는 7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아기가 돌도 안 된 갓난쟁이였고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8살 먹은 할아버지였어. 그런 분들을 대체 왜? 죄 같은 건 없었어. 정말 아무 죄도 없었어. 할머니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지영 준장이 할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 하시죠. 아니야. 해야 해.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오늘 다 해야 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로 돌아왔을 때의 그 충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할머니는 8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텅 빈 마을 골목길 사진이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 사람은 물론이고 키우던 가축들까지 싹 다 사라졌더라고. 가축들까지요. 그래, 개, 고양이, 닭, 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아니, 왜 가축들까지?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그랬겠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처럼 보이게 하려고.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무사하셨던 거죠? 내가 마을에 없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럼 다른 생존자는 없었나요? 한 명 더 있었어. 할머니는 9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인철 씨야.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무사했군요. 그래. 인철 씨도 다음날 아침에 마을에 내려왔다가 텅 빈 마을을 보고 기겁을 했. 그럼 인철 씨와 함께 신고를 하셨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인철 씨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 죽었어. 일주일 뒤에요. 교통사고였다고들 하는데 설마 나는 사고가 아니라고 믿어. 박지영 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인철 씨도 입을 막으려고 그런 것 같아. 할머니는 10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몰래 찍어서 나한테 건네준 거야. 사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자전거와 그 옆에 서 있는 거대한 트럭이 보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대. 새벽 5시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외진 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최 참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황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인철 씨는 평생 자전거를 타고 다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를 당할 리가 없어. 할머니는 11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서처럼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철 씨가 죽기 전에 나한테 준 거야? 경찰서에 신고하고 받은 접수증이지? 박 준장이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실종 신고 접수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인철 씨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조사하겠다고 하더군. 하지만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는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니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가능성이 높다나 뭐라나. 최 참모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6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주를 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게 그들의 공식적인 결론이었어. 할머니는 12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인철 씨가 경찰서에 다시 항의하러 갔을 때 찍은 거야. 여러 번 가셨나요? 대여섯 번은 갔을 거야.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답만 들었지. 그럼 더 높은 기관에는 신고 안 해보셨어요. 왜 안 해봤겠어. 군청에도 가보고 도청에도 가봤지. 어떻게 됐나요? 다들 경찰서에나 가서 알아보라고 하더군. 그리고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나무랐어. 박지영 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그럼 언론에는 제보 안 해보셨나요? 그때는 언론도 자유롭지 못했잖수. 어디 가서 이런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 할머니는 13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관심을 보이는 기자가 있었어. 정말이요. 그래. 이 사람. 신문기사에는 사회부 기자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서진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희망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또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박서진 기자도 일주일 뒤에 죽었어.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기자까지요.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대. 자살이라고 하더군. 자살이라고요. 나는 안 믿어. 그 기자는 정말 의욕 넘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 최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파헤치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군요. 그래. 그래서 나도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꼼짝없이 입을 다물고 살았어. 당연합니다. 어르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14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47이었어. 아직은 죽기엔 너무 젊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죠. 그래, 이제 80이야.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 그래서 이제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박지영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십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이건 의무야. 억울하게 죽어간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할머니는 서랍에서 커다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 봉투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편지,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50년 동안 하나하나, 그래, 하나씩 모은 거야. 박지영 준장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 군인들이 타고 온 트럭의 번호판을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이 번호판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민준이가 마지막 편지 뒷장에 적어뒀어. 다행히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 두 번째는 그날 밤 작전에 참여했던 일부 군인들의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나중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들은 거야. 일부 군인들이 작전 중에 자기들끼리 이름을 불렀나 봐. 세 번째는 당시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부대의 조직도였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지만 결국 구해냈지. 최 참모가 조직도를 보더니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이거 우리 부대입니다. 그래, 바로 당신들. 백호 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저지른 짓이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대가, 그래, 제7사단, 지금의 백호 부대 소속 군인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인 거야. 박지영 준장은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이 부대가 과거에 이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고 말고 증거가 더 있어. 할머니는 네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군용 물품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건 며칠 뒤에 마을 근처 야산에서 발견된 것들이야. 사진에는 낡은 군화 한 짝, 찢어진 군복 조각, 그리고 녹슨 탄피 몇 개가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누가 찾았나요? 나하고 죽은 인철 씨하고 같이 찾았지? 어디서 찾으셨어요?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야산에서. 할머니는 낡은 지도를 펼쳐서 정확한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야. 박준장이 지도를 보니 그 위치는 현재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 곳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 위치가, 그래? 뱀이 나타나는 그 무덤에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곳이야. 최 참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 생각엔 그래. 그곳으로 끌고 가서 전부 죽인 다음에 그 근처에 묻었을 게야. 할머니는 5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이건 인철 씨가 그린 거야. 스케치에는 트럭들이 멈춰 선 위치, 군인들이 서 있던 자리, 마을 사람들이 끌려가 모여 있던 장소 등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자세하네요. 인철 씨가 손재주가 좀 있었거든. 6번째 자료는 당시의 날씨 기록이었습니다. 날씨 기록까지. 그날 밤에 비가 왔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 왜요? 비 때문에 땅이 질어서 흔적이 많이 남았을 게야.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같은 것들 말이야. 7번째 자료는 당시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면사무소 창고에 있는 서류를 몰래 복사해 온 거야. 기록을 보니 1978년까지는 마을에 분명 46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979년부터 인구가 갑자기 0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도 사람들이 사라진 게 확인되네요. 그래. 하지만 전출로 처리되어 있어.
전출이라고요.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기록해 놓은 거지. 최 참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로도 이사 가지 않았죠. 당연하지. 다 죽었는데 어딜까? 8번째 자료는 당시 부대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그건 얘기가 좀 복잡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를 찾아왔었어. 정말이요? 응. 그 사람이 이 문서를 나한테 몰래 가져다 줬어. 왜 그랬을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나 봐. 무고한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9번째 자료는 그 군인이 직접 쓴 자필 증언서였습니다. 박지영 준장이 증언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시 제7사단 소속 이등병 정호영이었다. 1979년 5월 18일 밤,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빨갱이 소탕이라는 이름의 특별작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포 작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우리는 노인부터 아이까지 갓난아기까지 닥치는 대로 트럭에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사살하라는 너무나 끔찍한 명령을 받았다. 나는 쏘지 못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상급자들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4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우리 손에 죽어갔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부디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호영. 증언서를 다 읽고 난 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호영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와 이 증언서를 남기고 간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셨군요. 그래, 제발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해달라고 했지? 10번째 자료는 당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정호영 씨가 몰래 찍어둔 거야. 사진들은 너무나 참혹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트럭에 실려가는 사람들, 야산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진 학살, 그리고 시신을 안매장하는 모습까지. 박지영 준장은 사진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났다니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최 참모도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정말 이런 짓을. 그래, 그래서 뱀이 나타나는 거야.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제발 우리 좀 알아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거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야. 그것은 바로 당시의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작전 명령서요. 그래, 누가 이 끔찍한 학살을 지시했는지 알 수 있는 문서지. 박지영 준장이 명령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비수신 제7사 단장 참조 제목, 특별작전 수행 지시. 2. 아래와 같이 특별작전을 즉각 수행할 것. 작전명, 빨갱이 소탕 작전나. 목표 지정 지역 내 반정부 분자 완전 제거다. 방법 체포 후 은밀 처리라. 주의사항 작전 전후 절대 기밀 유지. 외부 누설 시 엄중 문책. 국가안전기획부장 직인.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군요. 그래, 이건 단순한 부대 차원의 일탈이 아니었어.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학살이었던 거야. 최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단장도 이 일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을까? 명령에 불복종하면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박지영 준장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악이었지만 개인이 거대한 국가 폭력에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 모든 자료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누가 믿어주겠어. 그리고 아직도 위험하거든.
지금도 위험하다고요. 그래. 이 일에 관련된 놈들 중에 아직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 할머니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학살에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일부는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놈들도 있고. 최 참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높은 자리라면요? 정치계, 군 고위층, 재계.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놈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따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군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할머니가 박지영 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같은 분이 나타났으니까. 저요 그래. 정의감이 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 박지영 준장은 어깨에 놓인 거대한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자료를 저에게 맡기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래요. 준장님이라면 반드시 이 억울한 진실을 밝혀내 주실 거라고 믿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최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군인으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할머니가 박지영 준장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장님, 아닙니다. 어르신,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뱀이 가리킨 그 땅을 정식으로 발굴해야겠습니다. 박지영 준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발굴하려면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할 텐데요. 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 권한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겠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저항 세력들이 미리 눈치채면 또다시 은폐하려고 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주 은밀하게 우리끼리 발굴부터 시작해 봅시다. 확실한 증거, 즉 유골을 찾아낸 다음에 세상에 공개하는 거죠. 최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팩트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언제 발굴을 시작할까요? 내일 새벽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말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할머니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몸조심하셔야 해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낡은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어르신도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가 알려지면 어르신께서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나이에 뭐가 두렵겠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세 사람은 내일 새벽의 발굴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장비, 최소한의 참여 인원, 보안 유지 방법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했죠.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박지영 준장과 최현우 참모는 할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오늘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나눴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최 참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바로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내일 발굴해서 정말 무언가 나온다면 정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두 사람은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50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지영 준장은 잠들기 전 창밖으로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름 모를 영혼들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에도 뱀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무덤 주위를 한 바퀴 슥 돌고는 마치 만족했다는 듯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밝아올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5시.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가 부대 뒤편 언덕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준장과 최현우 참모는 발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간단한 야전삽과 호미 같은 발굴 도구들이 들려 있었죠.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최 참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신속하게 끝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어제 뱀이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박 준장이 작은 삽을 굳게 쥐며 물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파보겠습니다. 발굴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데요. 최 참모가 갑자기 삽질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흙이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 곳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박 준장이 다가와서 살펴보니 정말로 흙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다른 곳은 단단하고 차진 자연 상태의 흙이었는데 유독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색깔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검었습니다. 누군가 여기를 팠다가 다시 메운 흔적이 확실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더 깊이 파봅시다. 땅을 50cm쯤 더 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최 참모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고 동그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단추 같은데요? 박 준장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1970년대식 낡은 옷의 단추였습니다. 어르신이 보여주신 사진에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의 단추와 똑같아요.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1m 정도 파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최 참모가 가리킨 곳에는 흙 속에서 날고해진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옷감인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천 조각을 꺼내보니 그것은 작은 아이 옷의 일부였습니다. 아이 옷입니다. 박지영 준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던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의 옷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계속 파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m 30cm 지점에서 세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최 참모의 목소리가 경악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준장이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하얀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사람이 묻혀 있었군요.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50년 묵은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더 넓은 범위로 발굴을 시작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파내는 곳곳마다 사람의 뼈들이 엉킨 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의 뼈, 어린아이의 뼈, 노인의 뼈, 할머니의 말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학살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박지영 준장은 눈앞의 참혹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7시가 되자 김정숙 할머니가 약속한 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말 여기에 박 준장이 참아말을 잊지 못하고 발굴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파헤쳐진 구덩이를 내려다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손주야. 할머니의 절규가 슬프게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최 참모가 할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찾았네. 이제야.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파헤쳐진 흙더미 앞에서 오열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오전 8시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최 참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두꺼운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영준, 이만섭,
김정숙 할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이름들이 5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이었군요. 두 번째는 빛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다정한 부부 사진, 각각의 사진마다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누가 여기에 함께 묻어둔 걸까요? 아마 누군가가 훗날을 위해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발견하는 분께 나는 이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1979년 5월 18일 밤 이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군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 또한 그 일에 가담했지만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증거들을 남깁니다. 정호영 씨. 어르신께 증언서를 남겼던 바로 그 군인이었군요. 네. 박민수 씨가 이런 것들까지 남겨두셨을 줄이야. 네 번째는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비닐 덕분에 비교적 선명하게 보존된 사진들에는 그날 밤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박지영 준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슨 탄피들이었습니다. 총탄의 흔적입니다. 여러 개의 탄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군용소총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여섯 번째는 군용품들이었습니다. 낡은 군화, 군복 조각, 그리고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이름이 적힌 인식표까지. 이제 확실한 물증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최 참모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누구도 이 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전 9시 30분, 발굴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오고 있습니다. 최 참모가 언덕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빠른 속도로 부대 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왠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딱딱한 표정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박지영 준장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소. 남자는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대 내에서 허가도 없이 불법적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소? 박지영 준장은 당황했습니다. 신고라니 대체 누가? 신고요? 누가 그런 신고를 했습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소.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작업을 중단하시오. 왜 중단해야 합니까? 이건 정당한 진상조사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발굴은 명백한 불법 행위요. 감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법이라고 여보시오들. 여기 우리 자식들이 내 가족이 묻혀있단 말이오 할머니. 뒤로 물러서세요. 이건 군사기밀과 관련된 중대 사안입니다. 군사기밀 민간인들을 때로 죽여놓고 묻은 게 군사기밀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감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웬 민간인 학살 타령이요 증거 있소. 증거는 차고 넘쳐 여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박지영 준장이 발굴된 증거들을 가리켰습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증거들 모두 압수하겠소. 압수요 무슨 권한으로요?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요. 감찰관들은 강제로 증거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거예요. 최 참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장 비켜.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학 감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 또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뱀이다. 뱀떼다 무려 5마리의 거대한 뱀이 무덤 주변 곳곳에서 동시에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모두 어제 본 뱀과 비슷한 크기와 색깔이었죠. 뱀들은 씩씩 소리를 내며 감찰관들을 향해 일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도망쳐 빨리 도망가. 감찰관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뱀들은 감찰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무덤 주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뱀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최 참모가 넋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김정숙 할머니가 뱀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뱀들은
억울하게 죽은 우리 식구들의 넋이야. 진실을 지키려고 나타난 거지? 뱀들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다시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감찰관들이 사라진 후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더 발굴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총 46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던 실종자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46명 모두 여기에 계셨군요. 각각의 유골 곁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 반지, 목걸이, 시계,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물건들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반지, 우리 며느리 반지야. 할머니가 작은 금반지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시집 올 때 내가 맞춰준 건데 이 시계는 우리 아들 민준이 시계고 할머니는 유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50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안경, 손주의 작은 신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오후 3시경 마지막 부분을 발굴하던 중 더욱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상자가 있습니다. 최참모가 흙 속에서 녹슨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굳게 밀봉되어 있어서 다행히 내용물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첫 번째로 완전한 형태의 작전 계획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극비 작전 계획서, 작전명 빨갱이 소탕 작전, 일시 1979년 5월 18일 23시, 장소 포천군 소재 반정부 마을, 목표 반정부 분자 완전 제거, 방법 체포, 은밀 처리, 참여 부대 제7사단 특공대, 지휘관 김아무개 대령, 작전 후 처리 완전 은폐, 증거 인멸. 두 번째로는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25명의 전체 명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전 브리핑 모습, 작전 중 학살 장면, 작전 후 안매장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끔찍할 정도로 상세하게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진들, 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아마 작전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록용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까지 있네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지만 보고 나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편지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아마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려. 부디 아이들을 잘 키워줘. 사랑하오. 당신의 남편이 어머니?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빨갱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아들 영준 올림. 피와 눈물로 쓰인 편지들을 읽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4시 모든 발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취재 차량과 카메라를 든 언론인들까지. 무슨 일이죠? 박지영 준장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지영 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국가기록원 진실화의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사관 이동호입니다. 이동호 조사관은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정숙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을 해뒀어. 혹시라도 방해하는 놈들이 있을까봐 미리 준비해뒀지? 할머니, 박지영 준장은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동호 조사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언론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준장님 인터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하시는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지영 준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 군과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대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가요? 우선 희생자분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정중히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머니, 50년간 어떤 심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니 맺혔지.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안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야 그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 같아. 이제라도 내 아들, 내 손주, 우리 마을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은 내 인생, 이 억울한 넋들을 돌보는 데 바칠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증언할 거야. 해가 뉘엿뉘엿지고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덤 주변에서 이상하고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보세요. 최참모가 가리키는 곳에서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나비들이 파헤쳐진 무덤 위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떼가 이렇게 많이 나비들은 무덤 위에서 한참 동안 우아하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마치 기쁨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46마리네요. 누군가가 나비의 숫자를 세어보니 놀랍게도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죠. 저분들이 나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인사하러 오신 게야. 김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비들은 약 10분 정도 아름다운 군무를 펼치다가 하나둘씩 저녁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 나비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뱀들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마리의 뱀이 무덤 주위를 조용히 한 바퀴 돌고는 추모하듯 고개를 3번 까딱였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소리 없이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자신들의 소명을 모두 마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드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백호 부대의 무명 용사묘. 알고 보니 민간인 집단 학살 안매장터. 1979년 군사정권 시절 은폐됐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충격적 진실 드러나 뱀이 알려준 50년 전의 비극. 온 국민 충격과 분노.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사정권 시대의 어둡고 추악한 진실이 5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즉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러냐 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왜 지금까지 철저히 은폐되어 왔는가? 책임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도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과거의 비극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우리 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약속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에 의문 모를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도 그런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거대한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은 정말 변했는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군의 민주화는 과연 완성되었는가?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영 준장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 지휘관,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군인, 군의 살아있는 양심. 언론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영웅은 50년간 홀로 진실을 지켜오신 김정숙 어르신입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어. 내 가족들, 우리 이웃들 다시 만났으니 이제 마음이 편하네. 남은 시간은 조용히 인억들을 돌보며 살고 싶. 최연우 참모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떳떳하고 당당한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는 박지영 준장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도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 군인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군문화 개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박지영 준장은 홀로 파헤쳐진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작은 발굴이 이렇게 온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녀는 어둠이 내린 구덩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사아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그녀에게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곧이어 그 옆으로 수많은 별들이 함께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6개의 별들이 모두 빛을 발하는 것처럼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 준장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기쁨과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하루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쓰러져간 40명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백호 부대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안하고 고요한 침묵. 50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땅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합동 위령제 사건이 전국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난 5월 18일 공교롭게도 1979년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과 같은 날짜였습니다. 백호 부대 뒤편 언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유족들, 시민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50년 전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46분의 영령들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박지영 준장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이만섭님, 김영준님, 그리고 내 아들 민준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김정숙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고 혼자서만 불러왔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리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며 묵묵히 살아가시던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우리의 형제자매였습니다.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의 이름으로 굳게 맹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1분간의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묵념이 끝나자 어디선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군악대가 연주하는 진홍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줄을 지어 하나둘씩 헌화를 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새로 세워진 추모비 앞에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기존의 낡은 무명용사의 묘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높이 3m의 추모비가 세워졌죠.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비석에는 금색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9년 5월 18일 이곳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46명의 영혼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추모비 주변에는 소나무와 벚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필벚꽃이 희생자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것입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관도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었죠. 김정숙 할머니가 50년간 목숨처럼 모아온 사진들과 편지, 증언들, 모든 것이 역사의 산증거로 영구히 보존되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와서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먼. 할머니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지영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장님처럼 용기 있는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인권 침해 사건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백호부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묻혀있는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낼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제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때 의문사했습니다. 나도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포에 떨며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 준장의 작은 용기가 전국적인 진실 규명에 거대한 물꼬를 튼 것입니다. 백호부대 내부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선 부대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이 정식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위협하는 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군이어야 합니다. 박지영 준장이 신병 교육 시간에 직접 강단에 서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잘못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백호부대의 과거사는 뼈아프지만 생생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내에 인권상담실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장병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최연우 참모가 인권상담실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대 곳곳에는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표어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강한 군대, 작은 차이도 소중히, 서로를 존중하는 전후의 부대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박지영 준장은 더욱 성숙한 지휘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뱀 한 마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그 뱀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메신저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대를 지휘하는 군인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자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녀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50년간 한을 품고 살았던 김정숙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추모공원을 찾아 그곳에 잠든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억울함이 좀 풀렸니? 이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니?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답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상은 무슨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큰 상을 받았어. 대신 할머니는 추모공원 기념관의 명예관장이 되었습니다. 기념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직접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최현우 참모는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전에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부대 내 인권교육의 최고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십시오. 이 사건은 언론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고 살았던가. 많은 기자들이 깊이 반성했습니다. 탐사 보도팀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과거사 관련 심층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호부대 사건의 교훈. 묻혀진 진실들을 찾아서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백호부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정식으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힘주어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국가 권력에 맞서는 시민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박지영 준장과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신기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추모공원 개원식 다음 날 그곳에 수많은 나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비들이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나비들 46마리예요. 누군가가 세어보니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나비들은 하루 종일 공원 위를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해질 무렵 나비들은 하나둘씩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지막 나비까지 모두 사라진 후 뱀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었습니다. 뱀은 추모비 앞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추모비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는 듯한 동작을 3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 후 뱀은 조용히 뒤돌아서서 풀숲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다 마쳤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학생들과 시민들이 찾아와 아픈 역사를 배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기념관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린 학생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단다. 왜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용기란 건 타고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서부터 스스로 키워나가는 거란다. 박지영 준장은 여전히 백호부대의 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인들이 존경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죠. 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군에 희망이 있습니다. 후배 장교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추모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우 참모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부대의 인권교육 전담 장교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의 강의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겪어낸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호 부대의 뱀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뱀, 정의의 사자, 영혼들의 메신저. 사람들은 그 뱀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상한 뱀이 나타났어요. 그 뱀이 가리킨 곳에서 뭔가 발견됐대요. 또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백호 부대의 뱀이 전국적인 진실 규명의 상징처럼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뱀은 땅의 진동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땅 속에 유골이 많으면 미세한 환경 변화가 생기고 뱀들이 이를 먼저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신비로운 의미를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뱀의 몸을 빌려 도움을 요청한 거야. 하늘도, 자연도 그들의 부정의를 더는 참지 못했던 거지. 어떤 설명이 맞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뱀이 50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호부대 사건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의 발전은 없다.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 젊은이들은 이런 교훈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백호부대 사건 스터디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아픈 과거사를 공부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해. 젊은이들의 의식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군인들에게도 이 사건은 깊은 의미로 남았습니다. 군인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부당한 명령보다 인간의 양심이 우선이다. 우리의 총구는 적이 아닌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박지영 준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총을 든 시민입니다. 결코 시민을 해치는 총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옵니다. 군 문화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기구가 상설화되었고 군 인권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죠. 이제 같은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대한 관용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작은 차이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이러한 가치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과거사 정리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실규명의 강력한 의지는 전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내전과 학살의 아픔을 겪은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사 청산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추모공원은 이제 국가적인 성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추모제를 지냅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어느덧 85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각나는구먼. 할머니는 이제 소장이 된 박지영 장군과 함께 추모비 앞에 서서 예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만약 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겠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박지영 장군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군이 되었지만
여전히 백호 부대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운 곳이니까요. 최현우는 이제 중령이 되어 다른 부대의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틈만 나면 이곳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곳입니다. 오후 4시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나비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추모비 주변을 사뿐히 한 바퀴 돌더니 세 사람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치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라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겁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추모비 앞에서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억울했던 희생자들이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전해준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침묵하지 말고 그대의 목소리를 내라. 이 메시지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호 부대의 뱀 이야기는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공연되고 소설로 쓰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약자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 이러한 가치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 살아있는 한 그 뱀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진실이 은폐되고 권력이 남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백호 부대의 뱀이 보여준 용기, 박지영 장군이 보여준 용기, 김정숙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 그 용기를 이어받아 우리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며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호 부대의 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준 영원한 교훈입니다. 군부대 뒤편의 낡은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의 진실. 그 진실은 이제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묻힐 수 없고 정의는 더딜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부대 뒤편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 숨겨진 진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뱀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김정숙 할머니의 50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간절한 기다림, 박지영 준장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최현우 참모의 진실한 각성,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겹겹이 묻혀있던 진실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들으셨나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으셨나요? 아니면 고요한 공원을 산책하며 들으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주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의는 때로는 아주 더디게 실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용기는 때로는 아주 작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박지영 준장과 김정숙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어제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배우는 한 아픈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